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 나이는 52입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남편이 있습니다. 바로 강지훈. 올해로 만 60세 정년 퇴직을 앞둔 35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죠. 뉴스와 신문에서 시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웃기만 했습니다. 저에게 남편은 그런 거창한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제 세상의 전부였고, 22살의 제 삶을 두 번째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의 거친 손에는 평생의 세월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화마와 싸우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명을 구해낸 그 손은 투박했지만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 몇 달 후면 그 위험하고 고된 소방복을 벗게 됩니다. 그의 명예로운 퇴직을 기념하고 30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남편은 강원도 산골에 작은 별장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살아온 그가 우리 부부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희는 그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벽난로, 향긋한 커피,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산새소리.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저녁거리 좀 사서 올게. 읍내마트 금방 다녀오지 뭐.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좋아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남편은 제 볼에 입을 맞추고는 차를 몰아 읍내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따뜻한 커피잔을 든 채 별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고른 소박한 가구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별장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낚시도구나 정원관리 용품을 두는 곳이었죠. 무슨 생각에선지 저는 삐걱거리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고 안은 축축한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선반 위에는 낡은 낚싯대와 녹슨 공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 가장 안쪽, 낡은 그물더미 뒤편으로 무언가 번쩍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그물을 걷어내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짙은 국방색 금속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듯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죠. 남편의 다른 물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설고 차가운 물건이었습니다. 상자에는 녹슨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단 하나의 비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외딴 별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마치 남편의 완벽한 얼굴 뒤에 숨겨진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저도 모르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서 혼자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미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3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 끔찍한 불안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묵직한 상자를 들고 별장으로 돌아와 제 여행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옷가지들로 감싸 숨겼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즐거운 목소리로 우리의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트렁크에 실린 차가운 금속 상자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30년 믿음과 사랑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자를 제 손으로 직접 집 안으로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속 상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 일상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밤마다 제 잠을 좀 먹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30년간 쌓아온 믿음의 상벽을 조금씩 허물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그것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 준비로 소방서에 출근한 어느 날 오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재에서 찾아낸 낡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돌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30년간 굳게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말했던 순직한 동료의 유품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노랗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 뭉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맨 위의 스크랩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신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도권 연쇄 방화 사건, 범인은 오리무중.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른 스크랩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건의 방화 사건 기사들. 모두 30년 전 제가 살던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영웅 소방관 강지훈. 그리고 스크랩 뭉치 맨 아래 제 심장을 멎게 만든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겪었던 오피스텔 화재 사건에 대한 작은 단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작은 커뮤니티 신문에서 발행한 듯한 감사장이 있었습니다.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화마 속에서 이수진 씨를 구해낸 강지훈 소방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자 바닥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기름 라이터였습니다.
항동으로 만들어진 몸체에는 독수리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그 라이터를 본 순간 제 머릿속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두통과 함께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22살의 그날 밤, 타는 냄새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겁이 났지만 저는 현관문의 작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심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문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바로 이 독수리 문양의 기름 라이터였습니다. 남자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제 코끝에 희미한 기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옥이 시작되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잊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워버렸던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복도에 있던 남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화마를 불러온 악마는 바로 제 남편, 강지훈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제 사랑, 제 결혼, 제 인생의 모든 것은 한 남자가 영웅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범죄 현장 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집안 벽에 걸린 우리의 행복한 사진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위로 어두운 복도에서 라이터를 켜던 악마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남편이 거실에서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별장이나 한 번 더 다녀올까?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잠이 잘 오던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별장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벌써 상자가 없어진 걸 눈치챈 걸까? 나를 시험하는 걸까?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좋아요. 근데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이번 주말엔 아들이랑 미리 약속을 해둬서 미안해요. 제 대답에 남편은 그저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제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차가운 의심의 빛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동료 퇴직 선물 산다고 시내 좀 다녀올게 라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창문으로 그의 차가 향하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시내가 아닌 별장이 있는 강원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이 담긴 상자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 그가 돌아오기까지의 4시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금속 상자를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를. 제가 아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를.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좀 와봐. 서재에 들어서자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롭고 탐색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결장에서 혹시 뭐 가져온 거 없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그냥 우리 옷가지랑 먹고 남은 것들밖에. 왜요? 뭐 없어졌어요? 제 완벽한 연기에 남편의 확신에 찬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제 진심을 읽으려는 듯 했습니다. 제 천연덕스러운 표정은 그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서류 몇 가지를 창고에 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어머, 서류요. 중요한 거예요? 잘 찾아보지 그랬어요. 창고가 하도 낡아서 어디 틈새에 빠졌나? 저는 오히려 그를 걱정하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의심한 게 아니라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미안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아마 내가 어디 다른 안전한 곳에 두고 잊어버렸나 보지. 신경 쓰지 마. 그는 그렇게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것에. 그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가 모든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미소 짓는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 상자를 가져온 범인이 저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남편과의 숨막히는 심리전이 벌어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척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 남은 의심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그가 언제 다시 별장으로 달려가 창고를 확인하고 진실을 깨달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경찰에 가봤자 존경받는 소방관인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망상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제 입으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지던 그때, 아주 오래전, 뇌리에서 거의 지워졌던 한 장면이 안개 속에서처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소방서 동료 부부들과 함께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남편의 동기 박철민 소방관이 술주정처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야, 지훈아, 넌 진짜 운이 좋아도 너무 좋아. 기이할 정도로 말이야.
불만 났다 하면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람 구하고 특진하고 무슨 신이라도 들린 놈 같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소방관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박철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목숨 걸고 일하는 게 질투나냐?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에 다른 동료들이 뜯어 말렸고 그날 이후 박철민 소방관은 저희 집들이에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른 동료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민 씨는 왜 요즘 안 보여요? 그러자 그녀는 어머, 몰랐어? 그 양반 소방서 그만두고 경찰 시험 다시 봐서 형사 됐잖아. 워낙 들이받는 성격이라 소방관 생활이 안 맞았나 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운이 좋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유일한 의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30년 전 명함첩을 꺼내 먼지 쌓인 이름들 속에서 박철민이라는 세 글자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가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경찰 은퇴 후 작은 보안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는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박철민 씨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전 저희 집들이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라고 오늘 떼자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금속 상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신문 스크랩과 기름 라이터, 그리고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은 놀라움이나 동정이 아닌 마치 오래된 예언의 실현을 목격하는 듯한 기묘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3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군. 네,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그의 고백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진실의 편에 섰다가 상처 입었던 또 한 명의 피해자이자 동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철민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가져온 증거들은 30년 묵은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기엔 충분해.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놈을 법정에 세우기엔 부족해. 놈은 기억나지 않는다. 경쟁자가 낸 헛소문이다 라며 발뺌할 거야. 우리에겐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바로 놈의 자백이 필요해. 자백이요? 그 사람이 순순히 자백을 할 리가. 그래서 무대가 필요한 거야. 내가 잘 아는 후배 녀석들이 있어. 지금은 현직 팀장급이지만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놈들이지. 내가 상황 설명을 하고 비공식적인 협조를 구해볼게. 정식 수사는 어렵지만 우리가 확실한 자백만 녹음해오면 그걸 근거로 긴급 체포를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살인 미수가 포함된 연쇄 방화는 공소시효도 없어
그의 말에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퇴임식이 열리기 전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마지막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의 사무실, 한방향 거울이 설치된 그 작은 취조실이 바로 우리의 무대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 마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칼을 손에 쥐고 괴물의 심장을 향해 걸어가는 사냥꾼의 심정이었습니다. 철민 씨의 사무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의 퇴임식까지 남은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숨막히는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완벽한 아내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퇴직을 축하하고 30년의 세월에 감사하는 아내의 역할을요.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 나란히 뉴스를 보는 모든 일상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의 다정한 손길이 제 어깨에 닿을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고 그의 농담 섞인 웃음소리는 제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띤 얼굴 아래 30년간 쌓아 올린 배신감과 칼날 같은 분노를 감추고 결정의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임식을 하루 앞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오랜만에 동천들 좀 만나고 올게요. 당신 퇴직 축하한다고 다들 한턱 내라고 성화네요. 라며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를 바라보던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철민 씨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쪽 일방향 거울이 설치된 작은 방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저 안쪽 방에 들어가 있어. 놈이 널 보면 경계할 테니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울 뒤편 어두운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철민 씨는 책상 위 전화기의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제 남편 강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너무나도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나 철민일세. 강 반장 바쁜가? 철민 씨의 목소리는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형님, 웬일이십니까? 퇴임 앞두고 정신이 좀 없네요. 그럴 테지. 대한민국 영웅이 은퇴하신다는데 다름이 아니라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좀 찜찜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30년 전 자네가 영웅됐던 그 오피스텔 화재 말일세. 얼마 전에 그 사건 관련해서 시시껄렁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서류를 보니 영 찜찜해서 말이지. 자네가 최초 발견자이자 구조자니까 전문가로서 조언 좀 듣고 싶어서 그러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의심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남편이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건 말입니까? 좋습니다. 마침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니 제가 형님 사무실로 가지요. 1시간 뒤쯤 도착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역시 올 줄 알았어. 놈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거든. 무슨 제보인지 경찰이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통제하고 싶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걸세.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늠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복을 입지 않았음에도 그의 몸에서는 평생을 영웅으로 살아온 자의 위엄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와. 앉아라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철민 씨는 서두르지 않고 차를 권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퇴임식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은퇴하면 뭘 할 건지. 남편은 여유롭게 대답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철민 씨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거 30년 전 그 화재 사건 기록일세. 한번 보게. 그가 서류철을 건네자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이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철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헌정 영상 만든다고 수진이가 옛날 자료들을 다 뒤졌나 보더군. 그러다 이걸 발견했다더군. 철민 씨는 책상 서랍에서 제가 건넨 신문 스크랩 뭉치를 꺼내 남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0년 전 그 미제 연쇄 방화 사건들 말이야. 자네가 유독 1등 공신이었던 바로 그 현장들이야. 남편은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형님. 소방관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운이라. 그럼 이건 어떤가? 철민 씨는 마지막 증거물,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기름 라이터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 근육이 그의 동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라이터, 낯이 익지 않나? 운이 아니라 필연은 아니었을까?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면서 제가 이깟 낡은 라이터 사진 하나 때문에 30년 전 사건의 방화범으로 몰려야 합니까?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철민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몸을 깊숙이 기울이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사실 30년 만에 목격자가 나타났다. 그날 밤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 라이터를 든 남자를 똑똑히 봤다는군.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영웅이 되었던 다른 화재 현장의 피해자 가족들 중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 왜 항상 당신이었냐고. 왜 항상 당신만 그렇게 운이 좋았냐고 말이야.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무너질 듯 휘청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민 씨가 저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쪽 방의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진아, 네가 왜 여기서?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의 고개가 기계처럼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요? 30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 손을 잡고 당신이 해줬던 말. 내가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 신이 나를 그곳으로 보낸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30년 동안 제 삶의 성경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당신은 제게 신이었고 구원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묻네요. 30년 전 그날 밤, 저를 구원하러 왔다는 그 신이 혹시 당신 손에 들려있던 이 라이터였나요? 제 마지막 질문은 그의 무너져 내리던 자존심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는 저와 철민 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복물 터진 듯 30년간 감춰왔던 뒤틀린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불을 질렀다. 그래야 널 만날 수 있었으니까. 넌 내 작품이야. 내가 만든 영웅서사의 완벽한 여주인공이라고. 시시한 놈들한테 시집가서 평범하게 썩어갈 네 인생을 내가 구원해준 거라고. 넌 평생 내게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어.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후회나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뒤틀린 자기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사무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일방향 거울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거울 너머 2명의 제복 입은 경찰들이 비디오 카메라와 함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철민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영웅서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강지훈 씨, 당신의 영웅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방금 하신 모든 발언은 살인미수가 포함된 연쇄 방화 사건의 자백으로 공식 기록되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아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작품을 망쳐버린 배신자에 대한 지독한 증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아니,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체포된 후 제 삶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영웅 소방관의 두 얼굴, 알고 보니 30년 경력의 연쇄 방화범.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저는 그 끔찍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비운의 아내, 가장 마지막까지 속았던 피해자. 세상은 제게 그런 이름들을 붙여주며 동정했지만 그 시선들은 제게 또 다른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증인석에 서야 했습니다. 30년간 사랑했던 남편의 범죄를 제 입으로 직접 증언해야 하는 순간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웅의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분노와 자기 연민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범죄를 뒤틀린 사랑과 운명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변명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던 날,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30년간 집어삼켰던 거대한 불길이 마침내 꺼지는 듯한 서늘하고 텅 빈 해방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법정이 아닌 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존경했던 아버지가 괴물이었다는 충격과 그 사실을 밝혀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아시면서 차라리 평생 모르고 사는 게 나았어요. 아들의 절규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들을 마주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거짓된 존경 위에서 평생을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단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만 했어. 네가 괴물의 아들로 평생을 속고 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우리의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쉽게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의 관계는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제 목숨과도 같았던 아들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의 관심이 서서히 잦아들었을 때 저는 제 삶을 재건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와의 모든 기억이 깃든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그 집은 제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유령의 집과도 같았습니다. 집을 내놓고 30년치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물건, 우리의 결혼 사진, 그리고 아들의 성장 앨범까지 저는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과거와 함께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주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2살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저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텅 빈 집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외로움이 아닌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에도 의심부터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심리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강지훈 씨의 아내가 아닌 그냥 이수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꿨었나요?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영웅의 아내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진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아 나서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붓을 다시 잡고 잊고 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고
혼자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강지훈의 아내라는 껍질을 벗고 이수진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제 새로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땐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충격이 커서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들의 눈물 섞인 사과에 그제야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들이 사온 화초들로 가득한 제가 직접 가꾼 작은 발코니 정원 앞에 서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의 취향으로 채워진 이 작은 아파트에서 맞는 평온한 저녁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강렬한 빛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이것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 가장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누군가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한 번쯤은 그 빛이 만들어낸 당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세요. 그 그림자 속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진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 전 불길 속에서 한 남자에게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건 진정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생존은 누군가에 의해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연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뻔했던 거대한 화마를 제 손으로 직접 든 진짜 소방관입니다.